33페이지부터 8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함께 평생기술교육에 동참하여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본 탐상 시험을 시행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본 탐상 시험을 할 때의 주의사항. 자화, 자분 적용, 관찰로 이어지는 1회 연속 시험에 따라 시험면 전체에 시험할 수는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 시험편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분 탐상 시험은 M극이나 S극이든지 아니면은 검사하고자 하는 그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드법이나 극관법이나 아무리 넓게 펼쳐도 3 내지 8인치 그 부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속 시험에 따라 시험면 전체를 시험할 수 없을 때는 1회 시험으로 시험할 수 있는 탐상 유효 범위를 설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24인치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한 번에 10인치 정도까지는 괜찮다 싶으면은 10인치 범위에서 그 탐상 유효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10mm를 넘어나는 것은 하지 말고 그 약간 한 9mm부터 중복되는 부분을 또 혹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또는 그 탐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중첩하여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회 시험으로 시험할 수 있는 탐상 유효 범위 설정하고, 시험면 적당히 분해하여 필요한 횟수로 시험 조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단 인접 탐상 유효 범위는 그 끝부분을 반드시 필요량 중복한다는 거예요. 중복하면서 한다. 그렇게 해야 빠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자, 2번 잔류법 적용할 때 자화 조작 후 자분 모양 관찰이 끝날 때까지 시험면에, 잔류법 할 때는요, 시험면에 다른 시험체라든지 강자성체를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는 자기 펜 자국과 같은 그런 의사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흠 방향 예측 불가할 때, 여러 방향 흠 검출해야 할 때, 적어도 2방향 이상의 다른 방향 자기를 시험체에 가하여 각자의 방향마다 각각 재시험을 합니다. 이때 시험체를 여러 방향으로 차례로 반복 자화하고 연속법으로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함이 한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있을 때는 우리 앞부분에 쓰였습니다. 디오백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썼죠. 자, 그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여러 개의 시험체에 동시에 시험할 때 시험체의 배치라든지 자화 방법이라든지 자화 전류 등을 특히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인된 자분 모양이 흠에 의한 것인지, 이거는 결함입니다. 플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탈자를 하고 필요에 따라 표면 상태 개선하여 재시험하고 의사 모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특히 자기 펜 자국 같은 이게 결함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말. 이럴 때는 탈자를 한번 하고 재시험을 해보면은 자기 펜 자국이었다면은 자분 모양이 제거가 됩니다. 전류지시로 나타난 의사지시는요, 전류를 적용했던 2400A를 했다면 한 2200A를 해가지고 전류를 작게 해서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제거가 됩니다. 표면 거칠기 지시는 시험면을 매끈하게 하여 재시험하면 그 의사지시 자분 모양은 제거됩니다. 4번 재질 경계 지시, 요거는
사실은 자분 탐상으로 하기 힘들어요. 매크로 시험이나 현미경 시험 등과 같이 자분 탐상 시험 이외의 시험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6번 용접부를 검사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접부에서 용접 후에 보통 우리 내부응력 제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합격 여부 판정을 위한 시험은 최종 열 처리 후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을 담금질을 했어요. 담금질을 하면은 이게 용접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용접도 열을 받기 때문에 내복력이나 잔용력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림 처리를 해줍니다. 풀림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자기 비파괴를 했을 때 풀림 처리는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결함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이제 최종 결함으로 인정하겠죠. 2번 용접부 열 처리하고 압력 용기 같은 거는 좀 얇아요. 얇으면서도 그 압력이 잘 견디도록 특수 재료를 만들어 놨는데 용접부 열 처리하고 압력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시험이 내압 시험입니다. 내압 시험 후 행하는 시험의 자화 방법으로는 이건 너무 센 압력으로 하면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간법이 좀 편리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극간법을 하고 프로드법 같은 거는 전류를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드법은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압력 용기는 원칙적으로 극간법을 한다. 요거 하면은 프로드법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요게 규격집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함 잡은 모양 분류입니다. 이거는 이 결함 잡은 모양 분류는 침투와 요즘은 같습니다. 자, 크게 독립결함이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 거. 독립 존재하는 결함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균열과 선상결함, 원형상결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구부러진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균열이라고 인정합니다. 둥글게 돼 있어 그게 틈이 생기거나 터 있거나 이런 것도 균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투 비파괴 검사나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제일 많은 게 균열입니다. 대부분 이에 속합니다. 선상결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 좀 직선형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상결함이라고 합니다. 또는 선형결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상결함,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선상결함이 아니며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형상결함은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둥근 것도 맞아요. 그런데 길이가 나비, 이게 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비 3배 미만인 것은 길쭉한 것도 3배 미만일 때는 이거는 원형상결함입니다. 대체로 원형상결함에 많이 해당하는 것이 기공이다. 자, 기공은 그럼 뭐냐? 금속 줌을 응고할 때 발생하는 가스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여 작은 구멍 형태로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 기공입니다. 특히 작은 것은 또한 뭐라고 하느냐? 핀홀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은 핀홀이라고 합니다. 형태는 완전히 둥근 거 잘 알지요? 원형과 타원형. 완전히 둥글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뭐라고 표시해 주느냐면 타원형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타원형이 주로 많습니다. 완전히 둥근 원형은 잘 없습니다. 자, 연속결함. 이거는 이제 균열이나 선상 원형상 결함이 거의 동일 직선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호 거리와 개개 길이 관계에서 한계 연속 결함이라 인정된 것으로 상호 거리는 각각 2mm 이하입니다. 그럼 결함 길이는 어떻게 하냐? 각각의 길이도 더하고 그 상호 거리도 다 동값입니다.
분산결함, 정해진 면적 안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결함입니다. 꼭 나란하지 않고 어떤 면적 경사지게라든지 밑으로라든지 이렇게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분산결함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KS 규격은 아니지만 10mm, 10mm 면적 안에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 또는 5mm, 5mm 면적이 내에 두 개 이상의 결함이 존재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분산결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류전기를 많이 쓰면은 거기에서 교류자속이 생깁니다. 그럼 이 교류자속계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데 한번 봅시다. 교류자속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개척기라고 합니다. 교류자계는 물론 자속 측정하는 개척기로 공간자계의 시험체 표면 교류자계도 측정할 수 있으며 단순한 시험체 평면상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형상이 단순한 걸 하기 때문에 형상이 복잡한 시험편일 때는 강자성체 영향을 받게 되어 측정이 곤란하다. 교류자속계는 자기개척기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잠깐 쉬어가기 코너가 있네요. 문제 형식이죠. 방사선 탐상시험 RT에서 X선 관전압에서 동위원소와 동일한 투광, 그러니까 X선은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방사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RT 같은 감마선 같은 동위원소가 이제 분해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 X선 관전압에서 동위원소와 동일한 투과 능력과 대응하는 에너지 갖는 것을 우리는 뭐 가치가 같다 이래서 등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등가 에너지. RT 시험에서 나타나는 동위원소 투과 능력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중 내부 기공 최적 검사, 이것은 다 같은 비파괴 검사라도 초음파보다는 방사선이 내부 기공이나 최적 검사에는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탐상시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및 합격품의 표시 방법. 기록 및 합격품의 표시 방법. 이것도 침투하고 같습니다. 자분 지시 모양 기록 방법. 자분 지시 모양 종류, 지시 길이, 개수, 위치 기록하고 검사 장소와 필요에 따라 스케치, 전사, 도면, 사진 촬영 방법 중에서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기록한다. 주로 이제 이게 침투나 자기할 때는 스케치, 전사, 이걸 주로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스케치, 전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시험 기록은 시험 년, 월, 일 등을 보고서에 기록해야 되겠죠. 자, 합격품 표시 방법. 시험한 후 합격한 시험체 중에서 표시 필요한 것은 표시를 합니다. 표시는 취급할 때 소실, 사라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변색울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표시합니다. 전수검사,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각인, 제일 먼저 뾰족한 철 송곳같이 생기는 건 이제 팝니다. 피로. 이게 각인이고요. 부식은 P자는 글자를 써 그 위에다, 글자 위에다가, 이런 이제 독한 부식액을 거기에다 살짝 이제 뿌려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살짝 홈이 파입니다. 약간.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남겠죠. 아니면은, 각인도 아니고 부식도 아니면 젓갈색으로 착색합니다. 뭐라고? 시험체에 P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시험체에 P 기호 표시 곤란할 때 젓갈색 착색하여 그냥 젓갈색으로 표시해놓으면 이거 전수검사에서 합격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규격에 근거를 해서 알 수 있겠죠. 상기 표시 불가할 때 시험 기록사항 기재방법에 따라서 달리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샘플링 검사인 경우는 이거는 어떤 작은 재료 같은 한 종류가 굉장히 많을 때 거기에서 일부 샘플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 무리를 우리는 라트라고 하는데 그 합격한 라트의 모든 시험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전수검사와 마찬가지로 각인, 부식, 착색, 이거는 황색으로 시험체에 P, 다원형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시험체 P, 다원형 표시 곤란할 때는 황색 차시하에 표시합니다. 이 상기 표시 곤란할 때는 시험 기록사항 기재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자, 방사선 탐상 원리도를 한번 봅시다. 방사선 탐상 원리도. 이 시험편이 있으면은 여기에 밑에 여기에 이제 필름 카세트에다 필름 넣고 정감지 넣고 여 밑에다 다 넣었어요.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검사하는 시험체입니다. A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투과도계를 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뭐냐면 개조계를 놨어요. 요 T1, T2 요걸 용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사선을 여기서 계산해서 비춥니다. 비추면 방사선이 이제 직전에 통과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필름이 있습니다. 필름에. 그러면은 이 시험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투과도계, 개조계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납글자로 몇 년, 몇 월 뭐 이런 거 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사선이 쪼이면 여기 필름에 그 시험체 이제 관련 사항, 이 재료는 어떤 용접을 했고 어느 날 검사했고 그게 글자가 하얗게 이제 다 이제 비칩니다. 그리고 투과도계나 개조계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탐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투과도계, 개조계 모양도 나타났는데도 결함이 없다면 이 재료는 진짜 결함이 없어요. 그럼 용접이 잘 된 건데 만약에 이제 결함이 안 나타났는데 투과도계나 개조계 모양이 여기에 필름이 안 나타났다면 이거는 결함이 없다기보다는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산출식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계산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쉬어가기 코너가 있습니다. 방사선 탐상에 사용된 투과도계는 어떤 성질 측정 가능한가 해놨습니다. 방사선 투과 사진 상질, 그러니까 대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투과 사진 상질을 결정해 준다. 이 투과도계나 개조계가 없으면 이 방사선 양을 적절하게 쪼였는지, 이제 계산을 거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는 투과도계나 개조계를 써서 이게 나타났다면은 이건 적절하게 잘 쪼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투과도계, 방사선 투과, 사진 상치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험 기록, 자화 전류, 분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단, 탱류일 때 그 정류의 방식을 부과합니다. 탱류일 때는 뭐 반파 정류라든지 뭐 삼상 전파 정류라든지 탱류일 때는 그걸 반드시 교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꼭 교정해 줘야 됩니다. 단 탱류는 맹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 보기에 습식법을 적용했다. 물, 그리고 10g에 리터당 10g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탱류는
반파 정류라든지 전파 정류라든지 삼상 반파 정류라든지 삼상 전파 정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했다는 택류는 마이너스를 이제 정류에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걸 꼭 좀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규격집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자화전류 통전시간. 자화전류체는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일정에 가는 위로 뾰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화전류체는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파고치로 기재한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파고치로 기재한다. 파고치로 기재한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코일법에서는 반드시 코일 치수, 권수 몇 번 감았다. 이걸 기록해 줘야 됩니다. 프로드법일 때는 반드시 프로드 간격을 얼마로 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 자기 비파의 사항을 여기에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직접 접촉 자화장치, 설치형 자화장치. 이것도 휴대형과 유사한 자화장치를 구비하지만은 요거는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했습니다. 설치 자화장치, 자분 산포장치, 자분을 그냥 딱 고정해가 뿌려주는 산포장치를 내정했고, 전자석 치수가 큽니다. 시험체에 접촉하는 자극부는 시험체 크기에 따라 이동하도록 설치합니다. 종형 접촉기는 전극판 상하로 배치된 구조, 지렛대 원리 이용하여 접촉판 시험체에 압착시켜 시험체에 고정 후 좌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프로드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지간한 학교는 이게 좀 커요. 그럼 수레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프로드를 두 손으로 딱 잡고 전기를 공급해야 소선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 두 손을 잡으면 되느냐? 자분도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치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해놓으면 딱 거기에 접촉하면 안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 하느냐. 고정해서 전기만 공급하면 딱 움직이지 않고 그 전기가 공급이 되면 우리는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분만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설치형 자화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죠. 횡형 접촉기는 종형 접촉기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판을 상하로 배치된 구조, 지렛대 원리 이용하여 접촉판을 시험체에 압착시켜 시험체로 고정 후 좌화하는데, 횡형 접촉기는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극, 자극 역할하는 접촉판 헤드 수평으로 배치하고 시험체를 그 사이에 끼우고 스프링, 압력, 공기 압력, 유압 등을 이용하여 접촉판을 이렇게 옆으로 접촉판 압착시킨 후 시험체 고정 유지한 후 좌우합니다. 어쨌든 이 설치형 자화장치는 자화장치가 우리가 사람이 한 손으로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자속을 만들고 또 한 손으로 자분을 뿌리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딱 설치해 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한 후에 우리는 이제 자석 가루를 뿌리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형 자화장치입니다. 휴대형 접촉기, 프로드 전극판 접촉기, 클램프 접촉기 등 이거는 이제 휴대하는 접촉기입니다. 전극판 접촉기는 뭐냐? 탐상면과 접촉되는 면적 넓게 하기 위해 전극을 판 모양으로 약간 동고스름하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겠어요. 판 모양으로 만들고 접촉부에는 구리 선망, 마치 도체 패드처럼 구리 선망, 납판 등을 사용합니다. 이 구리 선망, 납판 이게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도체 패드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일종의 도체 패드고, 이제 프로드 장비 같은 거 보면 끝이 납득한 게 아니고 좀 둥글게 되어 있고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걸
사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그리고 구리, 선망, 나판 이게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도체패드입니다. 앞부분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걸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도체패드입니다. 이게 도체패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구리, 선망, 나판 요거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체패드라고 합니다. 요런 걸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잘못 약간 비틀어지거나 이러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시험면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불에 대면 화상을 입듯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손이라고 합니다. 클램프 접촉기는 뭐냐면은 집게 모양 접촉기로 스프링 힘으로 시험체를 딱 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클램프 접촉기. 클램프는 딱 물고 있다는 겁니다. 접촉기 접촉부에는 동선, 구리선으로 짠 망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도체패드인데 구리를 쓰냐면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선으로 짠 망 사용하며 보통 환복 및 선제, 대강 등의 탐상용에 사용합니다. 프로드 전극, 이제 프로드 전극을 한번 봅시다. 구리봉, 강봉에 구리를 주로 많이 만드는 손잡이 달린 전극을 설치하는데 자화 케이블로 자화 전원부와 접촉하면 케이블 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거는 자유롭게 수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여 서기 편리하게 설계한다. 단 자화전류 통전은 전극 손잡이의 원격 조정용 마이크로 스위치, 발로 조정하는 스위치 등으로 편리하게 조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거치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극간식 자화장치.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극간식 자화장치입니다. 이거 프로드라고 합니다. 극간식 자화장치입니다. 교류 극간식 탐상장치. 휴대에 편리하여 널리 사용됩니다. 규소광판을 여러 겹 쌓아 만든 철심에 동선, 구리선으로 감아 코일로 만든 교류 전자석 자화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코일 교류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코일 탈해수 곱에서 발생하는 자개가 코일 내에서 발생하고 철심 속에 자석이 흐르며 결함 탐상할 수 있습니다. AC에 의한 표피 효과로 표면 결함을 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화 방법 중에서 선형자장을 일으키는 것은 코일법하고 극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극간식은 그 안에 이제 주소 강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안에 우리 보이진 않습니다만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극간식에도 코일을 감아놨으니까 코일법과 유사하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선형자장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극간식은 교류 극간식이 있고 그 다음 직류 극간식 탐상장치가 있습니다. 구조 교류 극간식과 동일하지만 여기에서는 DC 전류, 직류 전류를 흘리면 철심에서 큰 자석이 발생합니다. 시험체 속 자석 밀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표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표면 바로 아래 있는 표면 직화 결함도 탐상 가능하나 두께 6mm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극간식 자화장치는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뭡니까? 교류 극간식. 요걸 지금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직류 극간식.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안에 아예 영구자석을 넣어둔 영구자석. 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비파괴 검사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 형식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 원리 그거에 완벽하게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여기에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학습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이 원리학습 여기에서 참고를 하면서 해주세요. 자, 제가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자기 비판에도 여러 가지 규격집이 있습니다. 그 규격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문제씩 냈다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는 완벽하게 맞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충실히 하면은 이 시험 칠 때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음파나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깊이 있는 걸 그 문제로 내놨을 때는 저도 잘 못 맞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조하게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초 부분을 하고 기초 부분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반드시 난이도에서 모르는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60문제 같으면 한 5문제에서 뭐 최대한 한 10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못했다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걸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자기 비파계 검사 이론 부분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